구독, 좋아요. 강대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강대규입니다. 방금 여기 이제 속보로 떴던 내용인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게 일단은 한국 시간으로 어제 오후 4시 40분, 그러니까 16시 30분에 기내에서 브리핑한 내용입니다. 네네. 엠바고를 오늘 아침 9시까지 걸어놨어요. 네네. 그러니까 엠바고를 너무 길게 걸어놓은 게 아닌가. 어제 오후 4시 30분쯤에 기내에서 브리핑을 했으면 어제 저녁에 나왔으면 우리가 그거 가지고 분석하고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미국 가가지고 뭐 행사를 갈 건데 네. 엠바고가 이제 지금 풀린 거예요. 근데 저게 그 미국 관련 내용이 이제 마지막에 나오긴 했지만 전체 브리핑을 보면 일본 그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 그 나온 얘기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다음 미국 얘기는 좀 나중인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너무나 좀 엠바고를 길게 잡아놓은 게 당당하지 않으면 엠바고 길게 잡아놓거든요. 그 뭐 당당하면 바로바로 풀하세요. 바로바로 우리 성과가 있습니다. 우리 이런 거 성과 나왔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한일 정상회담이 실속 부재, 화의 부동, 그러니까 성과가 없으니까 엠바고를 길게 잡아놓으면서 미국 가서도 사실 할 게 많으면 미리미리 푸는데 그것도 없으니까 그 언론 대응이 저렇게 가는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주제를 좀 뒤에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라든가 한미 정상회담 한두 개 쟁점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주제를 바로 그것부터 한번 해보시죠. 한일 정상회담이 어쨌든 끝났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합의한 게 대체 뭐야? 대체 여러 가지 서틀 외교 이런 건 뭐 원래 윤석열 정부 시기부터 다 합의해서 하던 건데 이번 한일 정상회담 특별한 게 뭐야 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한데 일단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총평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총평은 춘천에 가서 닭갈비를 못 먹고 온 느낌입니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허연준 앵커님이 만약에 춘천에 오시잖아요. 그럼 제가 당연히 닭갈비와 막국수를 대접해드리죠. 근데 허연준 앵커님이 춘천에 왔는데 제가 허연준 앵커님 고향 음식이나 뭐 맥도날드나 뭐 이런 거 대접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에 갔는데 그 여타 이재명 대통령 전에 있던 대통령들은 뭐 고향 음식을 대접하는 게 아니라 그 일본에 있는 고유의 문화를 체험하고 왔는데 그 이재명 대통령 안동 출신이라 그래서 안동 소주 내오고 이런 모습이 오히려 우리 대통령을 뭐 많이 무시하고 폄하하고 저는 그렇게 보여졌거든요. 당연히 춘천에 오면 춘천 닭갈비를 먹어야지 춘천에 와가지고 왜 서울 음식을 먹고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게 저의 한 줄 평입니다. 야, 춘천에 갔는데 오히려 춘천에 그런 닭갈비는 못 먹었다. 자, 제대로 못 먹었네요. 그러면 원래 의례적으로 하던 일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한일 관계를 관리했다. 뭐 이런 평가들이 많은데 근데 저는 다른 측면에서 이 문제를 몇 가지 제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제기하지 않는 문제도 포함되어서 있는데 그 문제 포함을 해보겠습니다. 자, 25화 시계루 총리가 요청한 것도 있고 이재명이 그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는 것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문제 한번 살펴볼 텐데 첫 번째가 이건데요. 25화 시계루 총리가 지금 일본에 억류되어 왔던 일본의 납북자 문제를 포함한 북한의 어떤 관련된 문제를 상당히 중시해야 하는 발언을 했어요. 그러면 이재명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송환 문제와 관련해서 공동 대처를 하자 이런 입장을 밝혀야 함에도 그러면 양국이 북한에 억류됐거나 과거에 억류됐거나 또는 지금 억류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북한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금 송환 문제든 또는 재발 방지를 위한 공동 대처라든 이런 게 할 수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시게루 총리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재명은 우리 국민은 그 송환 문제에도 아무런 얘기를 안 했어요. 네, 이거 정말로 이거 약간 외교적으로 참사까지 어쨌든 그 비슷한 유인 게 뭐냐면 우리가 대답을 안 할 거면 일본에다가 외교적 라인으로 요청을 해서 이 얘기 하지 말아달라고 해야 돼요. 차라리 그게 외교입니다. 대통령이 가서 대통령과 정상들끼리의 만남은 뭔가 다 정해진 섹터 안에서 외교적으로 만나면서 사인을 하는 수준에 불과해야 되는데 이시바 총리가 언급을 했는데 그거를 우리가
답변을 하지 않는다? 이거 외교적인 문제가 크랙이 발생한 것이죠. 차라리 이시바 총리한테 이거 얘기 좀 하지 말아달라고 하던가 이시바 총리가 얘기했으면 우리도 가타부타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던가 이것이 외교의 이제 플로우링한 움직임인데 시작부터 크랙이 발생한 것이고 이 정도의 그 외교 센스가 작용되지 않는가 이 지금 현재 대통령실이 그러한 좀 심정을 느꼈습니다. 예,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비핵화 관련된 문제에 관해서도 용어 사용부터 오히려 시게루 총리는 북한 비핵화라고 명백하게 얘기했는데 네. 자 이재명은 계속 한반도 비핵화라고 얘기를 했어요. 더군다나 그래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완전한 비핵화 문제도 이재명 이야기를 안 했어요.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제시하지 않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용어 선택이 정치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한반도 비핵화라고 이재명 대통령을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는 핵이 없는데 북한이 핵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북한이 핵탄두를 몇 개 갖고 있다고 해서 북한 비핵화를 하는 건데 이것을 대한민국까지 영역을 확장한다고 하면 그러면 대한민국도 핵을 만들 생각이 있다는 것이야? 라고 이게 논리적으로 오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시바 총리는 북한 비핵화라는 말을 명확히 쓴 것이죠. 예. 대한민국에는 핵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한반도까지 확장한다는 그 유니버스가 요거는 좀 잘못된 사고방식이고요. 앞으로 그 우리 언론과 우리 정부도 북한 비핵화라는 말을 써야지 한반도 비핵화라고 말을 쓰면 아니 우리는 핵이 없는데 우리는 핵 만들 생각도 없고 뭐 그 왜 한반도까지 싸잡아서 들어가냐라는 관점으로 좀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요. 가장 문제가 네. 지금 이렇게 가서 결국 북한 감싸주기를 한 거죠. 그 비핵화 문제도 그렇고 또 아까 말씀드린 북한에 억류된 그 일본이나 한국 국민들 송환 문제도 그렇고 북한 감싸기를 했는데 북한이 오늘 그 발표를 했어요. 네. 발표를 한 게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네. 워싱턴의 오해를 덜어보려는 서울의 불안 심리가 빚어낸 하나의 외교 총국이다. 얘기하면서 또 총국이다. 또 뭐라 그랬냐면 네. 그 대한민국의 남한의 한일 정상회담은 자발적 친일 검증 행각이다. 자, 북한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엠바고를 늦게 풀 게 아니라 엠바고는 어제 풀었어야 되고 대통령이 기자회견하면 바로바로 국민이 알아야죠. 네, 그건 어제 풀었어야 되고 북한이 오늘 아침에 한일 정상회담을 자발적 친일 검증 행각이다 말했어요. 네, 이거 네. 이재명 대통령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북한에는 어떻게 화답할 것입니까? 특히 국민들에게 속칭 개딸들, 민주당의 극렬 지지자들 이에 대해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결국 이재명도 아무 얘기도 못하고 왔어요. 일본에 가가지고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무적으로 좀 풀어나가시길 답변을 좀 주시길 바랍니다. 예. 네. 자, 이 문제도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은 이제 전통적으로 이 북한의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일 간에 사실 고유한 어떤 합의된 이 영역이기도 하고 미국과도 이 북한 문제는 공동 지원하는데 북한 인권 문제도 사실은 이야기를 피해왔고 북러 관계 문제는 더군다나 네. 이 안보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대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 태평양 전략 문제에 대해서 일본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의견을 펴고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재명 정부가 피하는 양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아까 처음에 실속 부재, 네. 화의 부동이라 말씀드렸는데 네. 뭐 악수만 했고 악수 위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지금 그 일본과 할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일본과 할 얘기가 얼마나 많고 그 얘기 속에서 나와 있는 거를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결국 말씀하신 북러 문제나 북한 인권 문제나 또 중국 관련 문제 또 한미일 동맹 관련 문제 등등에 대해서 자세하거나 상세한 얘기는 아예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왜 갔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 갔는지. 이거 그냥 그 미국 가기 전에 시간 벌기 위해서 잠깐 들리는 뭐 버스 정류장 같은 그런 코스로 간 것인지 그리고 본인이 평소에 일본에 대해서 적성 국가다. 그러니까 적국이라는 뜻이죠. 네. 그런 얘기를 해서 NHK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일본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조명을 엄청 했습니다. 네, 네. 그 이번에 그 현충일 행사에 대해서도 친일파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가서 일본하고 뭐 오해를 풀던가 뭐 이런 문제도 없었고 아니면 혹시 시원하게 일본에게 가서 과거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하라. 그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외교 파탄까지 갈지언정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무생무치 한일 정상회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사실은 이번에 좀 이렇게 결과적으로 보면 역사 문제에 관해서 문제가 뭐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관리했다는 나온 이야기도 나오고 수산물 네. 이 수입 관련해서도 그러게, 일본 예. 측이 사실 요구를 했다고 그래요. 네. 요구를 했는데 이 역사 문제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입장은 여기를 하고 그런데 약간은 상호 덮는 식으로 한 게 아닌가. 예, 특히 예. 모르쇠 그냥 모르쇠. 그렇죠. 이제 그게 정부가 할 일입니까? 모르쇠 하는 게. 예. 예.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사실은 이제 수산물 수입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일본과 관련해서 이번에 해법을 찾자 해서 결단을 하고 역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전 정부에서 합의된 사안이니까 그 사안을 존중한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수산물과 이 수산물 수입을 사실 덮기 위해서 역사부 양국 간의 역사 문제를 좀 이용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외교에서 정부가 가기 전에는 모든 부처에게 네. 아까 말씀드린 해양수산부나 뭐 국토교통부나 혹은 문화부나 모든 부처에게 대통령이 가서 일본 정상을 만나니까 현안 다 갖고 와. 이렇게 해가지고 뿌려서 그걸 갖고 와서 현안을 정리해서 압축해가지고 100가지 중에 50개 압축, 50개 중에 10개 압축해서 상위 5개 뽑아갖고 가가지고 국민들이 가장 궁금할 거를 풀어주거든요. 네. 근데 그런 작업이 일단 있었는지 모르겠고 그런 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여기에 대해서 그냥 모르쇠로 일관한 건지 아무 내용이 없는 정상회담을 오랜만에 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중에 하나 다시 주목할 사안들을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대통령이 방일 첫 일정으로 제1동포 간담회를 했다고 지금 알려졌죠.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가폭력의 희생자와 가족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에 대해서 언론들이 다 기사를 이거에 가서 기사화했죠. 제목이 뭐냐면 간첩 사건 관련된 사건에 대한 사과다. 대통령의 간첩 사건 관련된 과거 사건에 대한 사과다. 이렇게 지금 기사를 많이 달았는데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이 사건들은 조총련 관련된 사건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제1동포에는 지금 초청자들이 초청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한 명 한 명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조총련 관계자들도 온 건지 아니면 일반적인 동포들이나 민단 관계, 제1민단 관계자들이 주로 온 건지 만일 조총련 관계자들의 간첩단 사건을 지금 공개적으로 그걸 지금 옹호하는 식으로 발언을 했다면 이것도 참 문제고 더군다나 제1민단, 이 제1동포들의 그간의 북한의 간첩 공작과 포섭, 자진 협박과 폭력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 대한민국의 그 문제를 조총련에 주로 해당되는 이 간첩단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던 거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될 만하네요. 네. 제1동포 단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하나가 민단이라는 단체가 있고 하나가 네. 조총련이 단체가 있어요. 네. 민단이라는 단체는 제1본 대한민국 국민단 이런 단체고요. 조총련은 자체는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자, 민단이란 단체는 대한민국 정부를 지지합니다. 네네. 대한민국 영사관과 대사관하고 일을 같이 하고 있어요. 이게 민단 단체예요. 조총련이라는 단체는 북한을 지지하는 제1동포 단체입니다. 그래서 항상 부딪히면서 논리구조가 다른데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제1동포 간담회에서 조총련 단체, 북한을 지지하는 단체가 주장하는 그 논리로 발언을 한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지금 이게 일본 사회에서는 얼마나 좀 심각한 문제이냐면 민단과 조총련이 균형을 좀 잡아가고 있었어요. 나름 일본 정치계에서는 균형을 잡아가고 있는데 아니 한국 대통령이 와가지고 이거를 북한을 추종하는 조총련의 입장을 대변하면 이거 균형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지금 일본 내에서는 제1동포의 이 모임에서 나름 균형을 잡아가고 있는데 한국이 와서 조총련을 힘을 들어주는 거냐 그러면 균형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라는 외교적 균형 문제, 그러니까 그 일본 내에 제1동포 세력 싸움 균형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가 지금 우리나라 그 일본에 있는 우리나라 외교관들, 영사관들 입장은 이제 어떡합니까? 그 영사관 대사관들은 이제 조총련에 노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까지 그 민단이라는 그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그 자유의지를 수호하는 그러한 그 제1동포 동호회랑 그 제1동포 그 단체와
간담회를 열심히 하면서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와가지고 북한을 지지하는 단체의 의견하고 똑같이 가면 지금 거기 있는 외교분들을 이제 오늘 지난 그 며칠 전에 간담회를 하고 갔으니까 이제 일본 언론에서 취재를 할 거 아니에요. 네네. 한국 영사관의 입장은 뭐냐? 한국 외교 대사의 입장은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난감할 거예요. 네. 한일 정상회담에서 관해서 좀 약식으로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러 문제들이 노출이 됐는데 사실은 언론에서 이 문제를 주목해서 다루질 않아요. 그래서 몇 가지 핵심적 쟁점을 중심으로 해서 다뤄봤습니다. 특히 이번에 제1동포 간담회와 관련된 조총련과 민단과 관련된 특히 조총련계에서 주장해왔던 이런 국가폭력 문제, 무슨 뭐 과거사 관련된 간첩단 사건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그 앞에서 제1동포단 앞에서 사과하는 참 요상한 사건, 그리고 현재 납북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 억류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시게루 총리가 일본 납북자와 관심을 가지는 반면에 우리는 대통령, 한국 정부의 대통령일 이재명은 그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 중심으로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자, 미국 관련된 문제도 여쭤볼게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반도체 기업인 인텔의 지분 10%를 지금 미국 정부가 소유하겠다고 이야기한 후에 실제로 이 10% 지분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에 삼성전자나 TSMC 문제도 지금 연관돼 있는데 특히 삼성 문제와 관련돼 있어요. 이 문제 지금 상황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칩스법이라 그래가지고 네.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부흥시키는 법의 기조는 세금으로 보조금을 주는 거였습니다. 이러한 네. 반도체 업체들한테, 회사들한테 보조금을 주는 거였는데 그게 이 세금으로 아예 회사의 지분을 사가지고 우리가 국가가 투자자와 이해관계자로서 공기업처럼 우리가 개입하겠다라는 거고, 사실 트럼프 정부의 정책 기조는 기존의 기조는 이러한 국가의 직접 개입을 굉장히 반대했는데 이번에 트럼프 정부가 정책적으로 수용을 해가지고 국가가 미국이 인텔 지분을 9.9% 그러니까 10%죠. 사실상 10%를 수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파격적인 반도체 산업으로 더욱 많은 지원이 갈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삼성전자나 TSMC가 초기에는 낙수 효과에 대한 이득을 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반도체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구나. 그래서 주변에 있는 그 기업들도 이득을 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뭐냐? 결과적으로 미국 인텔이 그 미국 지분이 확보하게 되면 결국 뭐냐면 차별화된 전략에서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그 미국이 갖고 있는 칩스가 모든 그 기관의 지분을 사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보조금을 나눠주는 것인데 이제는 그 보조금을 차등해서 나눠주는 그러한 그 이유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인텔은 우리 미국 국가기업이니까 정부 지분율이 50%는 안 되지만 10%를 갖고 있는 미국 국가기업이니까 인텔의 보조금을 더 줄게 라고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차별화된 그러한 피해를 볼 수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좀 우려되는 게 뭐냐면 좀 완전 다른 관점인데 미국이 저렇게 하네. 그래서 지금 갑자기 우리나라 정부가 야, 그럼 우리도 SK 하이닉스나 삼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분 사자. 뭐 이런 식으로 올까봐 그 법을 또 다 뜯어 고쳐야 되거든요. 그렇게 가면 혹은 아니면 반도체를 야 우리가 공기업으로 주도해서 하자. 이런 식으로 올까봐 그게 좀 걱정됩니다. 네. 참 여러 가지 파장이 상당히 커질 수도 있겠군요. 왜냐하면 자 미국이 인텔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는 뭐냐면 기술력이 딸립니다. 그 삼성하고 TSMC보다 인텔이 기술력이 많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에 의해서 정부가 개입을 해보자 그래서 지분을 갖고 간 것이고요. 지금 우리나라 삼성, SK 하이닉스 전 세계적인 기업이에요. 이거 정부가 괜히 잘못 직접 개입하려고 했다가 더 안 좋아질 수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재명 대통령실과 내각이 지금 비상이 걸린 상황이죠.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 그래서 막 여러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상황을 직면하면서 막 미국으로 가고 있는데 뭐 세부적인 상황은 앞서 일부에서 좀 다뤘고 추후에 이제 상황을 더 봐야 되겠지만 이 압축해서 이런 문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정상회담에서 벌어질 어떤 상황이 예측되는지 혹시 회담 당시에 갑자기 터질 만한 상황, 네. 이슈 뭐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있죠. 뭐 외교부 장관도 그렇고 비서실장도 그렇고 먼저 갈 일이 없는데 그런 유례도 없고 가장 위험한 거는 회담 불발설이죠. 이게 설로만 지금 나오고 있는데 가장 위험한 거는 회담 불발설이고 회담 불발설이 불거지는 것 자체가 미국에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도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미국의 트럼프의 바지가랭이를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쌀, 뭐 소고기, 농산물, 자동차, 반도체, 원자력 수출도 그렇고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결국에는 제발 만나만 달라. 그럼 야 만나줄 테니까 이거 관세 이렇게 할 수 있어? 야 만나줄 테니까 보조금 이거 삭제할 수 있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끌려다닐 수 있다는 게 보여지고요. 지금 가장 현격한 차이가 뭐 국빈 방문이다, 뭐 공식 방문이다, 실무 방문이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현격한 차이가 숙소입니다. 숙박. 이승만 대통령부터 그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까지 직전 이승만부터 윤석열 대통령까지 박근혜 대통령 2번 갔고 노태우 대통령도 2번 갔고 미국을 한두 번씩 다 갔다 왔어요. 1954년 그때부터 우리가 썼던 숙소가 블레어 하우스입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 미국 2번 갔을 때 한 번 블레어 하우스 쓰고 한 번은 그 윌 어쩌고저쩌고 호텔을 썼어요. 그러니까 블레어 하우스라는 숙소를 쓰고 그걸 안 쓰면 근처에 있는 그게 수리 중이다 그러면 근처에 있는 호텔을 잡아서 그걸 공개했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의 저는 이 가장 희한한 점이 미국 숙소를 공개 안 하는 게 제일 희한합니다. 아, 그래? 미국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어디서 자는지가 보안 사안이다라고 하면 이제까지 모든 대통령은 다 그걸 공개했거든요. 왜냐? 국빈으로 갔으니까 혹은 아니면 공식 방문으로 갔으니까 이 경호가 철저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도 되는데 지금 숙소조차 공개를 안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 나는 대통령이지만 검소한 숙소를 썼다 하면 당당하게 공개할 것이고 그런 것인데 저는 그래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먼저 간 게 방 잡으러 갔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급한 게 그 뭐 이러한 쌀 소고기 뭐 이런 것도 급하지만 기본적인 일정 자체가 픽스가 안 된 거 아니냐. 잘 데가 없으면 곤란하죠. 아니,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결국 지금 그 우왕좌왕하고 끌려다니다가 다 내주고 올 수도 있다. 제가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 픽스가 안 되면 정확하게 뭔가 그 픽스가 안 되면 안 가는 게 낫지 않냐라고 저는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요?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명확하게 서로 사인할 서명할 그 서류를 다 만들어 놓고 가서 서명만 하고 오는 거예요. 간 김에 이제 동포들 만나고 우리나라 기업 방문하고 하는 거고 서명만 하고 오면 되는데 그 문서가 아직 안 만들어졌는데 간 게 아닌가 이런 좀 걱정이 좀 있습니다. 자, 앞쪽에 살펴봤고요. 자, 국내 현안 문제로 좀 넘어와 보겠습니다. 김정숙 문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김정숙 지난번에 아마 뉴스를 들으신 분들은 김정숙의 옷값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이 불송치 처리했다 여기까지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추가적인 소식이 나왔어요. 경찰이 김정숙 옷값 의혹과 관련해서 특활비로 단정 못한다 이렇게 불송치 처리하긴 한 건 맞는데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김정숙의 옷값 결제에 당시 관봉권이 사용됐다는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거기도 이제 경찰에서 확인을 했어요. 경찰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청와대 제2 부속실 관계자가 다수의 의상 등 제작 판매 업체에서 김 여사의 의상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했고 그중 일부를 관봉권 형태의 5만 원권으로 결제한 사실을 인정된다고 적시를 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만 경찰이 이제 뒤에다 붙이죠. 대통령 비서실 소속 재정 담당자가 업무상 관리하는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영부인 의상비로 제공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서 불송치 처리했다 이런 식으로 답했는데 일단 경찰의 수사 발표 어떻게 보셨어요? 논리적으로 앞뒤가 좀 맞진 않습니다. 뭐냐면 의상실에 관봉권을 준 거는 확인을 했다. 그걸로 옷을 샀다. 근데 이 특활비라는 국가 예산을 가지고 영부인의 옷을 산 거는 혐의가 없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럼 관봉권으로 온 돈은 그건 특활비나 국가 예산이 아니라는 말인데 이러한 좀 희한한 논리로 경찰이 수사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좀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그러면 사실은 관봉권을 그냥 지금 약식으로 얘기를 해준데 관봉권을 사용했다고 확인했다면 물론 추가적으로 더 지금 관봉권 사용도 더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일단 확인된 관봉권만 하더라도 그 경로를 추적하면 어떤 금융권에서 나왔는지 누가 관봉권을 수령했는지 대통령실 내의 사용처는 어디인지 그리고 관계자를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관련된 사건을 몇 번 해보면 네. 관봉권이 이제 조폐공사에서 나오는 거고 일반 은행에서도 돈을 크게 뽑을 때는 띠지를 감아서 주거든요. 그렇죠. 그 띠지만 있으면 모든 추적이 가능해요. 영화 베테랑을 보면 황정민이 형사로 나오고 그 유아인 씨가 조태오라는 악역으로 나오는데 네. 그 유아인 씨가 뿌리는 뇌물에 대해서 황정민이 범인을 잡고 나서 띠지 안 풀었네. 저 띠지 갖고 가서 수사하면 바로 잡을 수 있어.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네. 그 관봉권 수사는 이렇게 의외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관봉권의 일련 번호만 추적하면 어디서 나왔는지 그 담당자, 발행한 담당자가 누구인지 전해준 사람이 누구인지 다 알 수 있는데 경찰이 약간 수사 의지가 너무 없다고 보여지고 관봉권에 대해서 뭐 수사 의지가 없으면 그 직무유기인데 경찰이 무능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관봉권이라는 거에 대해서 수사를 잘 안 해요. 네네. 누가 아냐? 검찰이 하거든요. 검찰이 박근혜 정부 때도 그때 국정원 특활비를 가지고 의상을 샀니 뭐니 해서 결국 대통령실에 있는 관련자들이 국고손실죄 또 뇌물수수, 뇌물공여죄로 다 처벌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렇게 수사를 했던 그 경력이 있거든요. 관봉권에 대해서. 네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검찰이 불송치를 했잖아요. 그럼 검찰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찰이 불송치를 했을 때, 그러니까 검수완박을 민주당이 진짜 이상하게 만들어놨어요. 경찰이 불송치를 했을 때 피해자가 있는 사건은 피해자가 고소인으로서 이의 신청을 하면 자동 송치가 되는데 이런 류의 사건, 국고손실죄 이런 류의 사건은 경찰이 불송치를 하면 검찰이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 금액을 보니까 옷이 지금 뭐 몇십 벌이잖아요. 네네. 저 금액을 보니까 충분히 이거는 그 검찰이나 공수처가 인지해서 수사를 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인지해서 수사를 할 의지는 좀 없어 보이고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앉혀놓고 뭐 했던 말이 정치 검찰을 뭐 뿌리 뽑아야 된다 이런 유의 얘기를 했는데 네. 검찰이 정치 검찰이었으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대통령실 사람들 상당수가 지금 구속돼 있습니다. 이 관봉권 수사 안 했겠어요? 정치 검찰이었다면 했겠죠. 그리고 통계 조작. 그 대한민국 부동산 통계 조작 그리고 또 어떠한 경제 일자리 통계 조작 이런 거 만약에 검찰이 정치 검찰로서 칼을 빼들었으면 문재인 대통령 관계자들 다 구속돼 있으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예. 근데 지금은 검찰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경찰이 없다. 사실은 네. 수사할 의지가 없다. 없다. 이게 확인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증거가 부족한 게 아니라 증거는 충분히 찾을 수 있는데 예. 경찰이 수사할 의지가 없다. 그걸 이제 관봉권을 통해서 관봉권을 썼다는 게 확인이 됐다는 거죠. 네. 그러면 확인이 가능한데 자, 근데 기존의 사랑제일 같은 교회들은 엄청나게 세게 막 압수수색하고 그랬어요. 네. 근데 이번 건 비하면 김정숙도 조사를 안 하고 네. 뭐 압수수색을 어디를 했다는 이런 소리도 잘 들리진 않습니다. 김정숙을 불러서 조사하는 게 제일 황당하죠. 예. 저렇게 몇십 벌의 옷을 입은 사람이 이 옷 어디서 났어? 어디 의상실이야? 아니 의상실을 본인이 골랐겠죠. 의상실을 본인이 골랐을 텐데 옷을 입은 사람을 조사를 안 한다? 예를 들어서 뭐 약범죄에서 예. 약을 먹은 사람을 조사를 안 하고 약을 판 사람만 주변 사람들만 조사를 한다 이런 느낌인데 약을 사다 준 사람만. 예, 김정숙을 조사를 안 한다는 게 굉장히 황당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경찰이 불송치를 내린 거는 아직 사건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네요. 다시 되돌아보지 않으려면 재판을 하고 나서 재판에서 벌금, 집행유예, 실형 혹은 무죄 뭐 이렇게 나와야지만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돼서 다시는 들춰볼 수 없는 거고요. 국고손실죄 공소시효는 15년입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경찰이 무혐의 처분 내렸잖아요. 불기소를 했단 말입니다. 지금 다시 수사하고 있잖아요. 공소시효 거의 임박해가지고 그거는 무죄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는 사건인데 지금 김정숙 여사의 관봉권 사건의 관련자들 이제 우리는 불송치래 좋아할 게 아니에요. 공소시효 15년이고요. 다음에 정권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회의 정의가 좀 바로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 소식 전하면서 중국 전승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다음 달 3일에 중국 전승절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지금 알려졌죠. 중국 정부가 일단 초청하는 형식은 일단 취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난번에 이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우원식 의장이 대참하는 형식의 문제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국회의장이니까 뭐 대참이란 용어는 쓰기에는 이제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을 했는지 의원식에 알아서 의장이 결정하겠다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사실은 이 대통령 대신해서 가는 건데 미국의 이제 양다리 외교에 관한 비판이 있습니다. 미국 측에서 이재명 정부의 양다리 외교 굉장히 비판이 있는데 결국은 우원식 의장이 그걸 어쨌든 가게 되네요. 네, 이 민주당에서는 뭐 국회의장이 중국으로 초청을 받았다. 그래서 예우적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네. 자평을 할 건데 지금 미국과 중국 내에서는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갈 거냐면요. 네. 미국과 일본은 대통령이 직접 갔는데 야 우리는 왜 국회의장 보내? 야 미국과 일본에는 전 국민이 선출한 그 정당성이 있는 국가 정상이 갔는데 우리는 왜 국회의장이 와? 라고 해서 중국에 있는 그 저변의 여론은 더 안 좋아질 수가 있다 예상이 되고요. 예. 이게 진짜 희한한 게 그 미국 또 반면에 또 미국과 일본에서는 아니 그 전승절인데 전승절이 갖고 있는 어떠한 정치적 의미가 있는데 차관급을 보내면 되지 국회의장이 왜 가냐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의 주장은 그거입니다. 국회의장이 개인 자격으로 초청을 받았다.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도 뭐라 왈가왈부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별개다라는데 누가 봐도 대통령의 특사격으로 가는 그 느낌이죠. 네. 이러면 이게 좀 약간 제가 보기에 좀 희한한 게 자,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있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대통령이 전국을, 전 세계를 정상회담 하는 거는 행정부끼리의 만남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의원들끼리는 의원 외교가 따로 있어요. 입법부끼리의 외교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부끼리는 연구회가 또 따로 있고. 그런데 중국의 행정부가 대한민국의 입법부를 대통령 특사 비슷한 자격으로 개인 초청을 해? 이러면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냐면 대한민국은 삼권 분립이 좀 이상하다. 아직도 그 삼권 분립에 대해서 확립이 안 되어 있는 나라네. 이렇게 보여질까봐 저는 그게 가장 큰 걱정입니다. 예, 저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저 다이빙 현재 주한 중국 대사죠. 활짝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는데 그 사진 아까 그대로 띄워주시죠. 예. 자, 우원식 국회의장 너무나 좋은가 봅니다. 다이빙 중국 대사가 자기를 상대해준다, 중국이 초청도 해준다니까 너무 좋은지 흐뭇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저게 흐뭇하게 웃을 일입니까? 자, 그런데 우원식 의장이 중국 전승절에 실제로 가면 어디에 자리를 잡을지도 사실 관심사이긴 해요. 네. 예. 카메라에 안 잡힐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양 좌우측의 끝자리? 예, 왜냐하면 일단은 그 뭐 푸틴 대통령 그부터 시작을 해서 중국과의 관련된 우리 대한민국보다 후진국격인 나라지만 거기서 투표를 통해서 뽑힌 국가 정상들이 올 거란 말입니다. 네. 그 정상들에 대한 예우부터 다 갖추고 나서 그 국회의장 개인 초청 자격으로 갔으니 개인 초청의 자격에 준하는 그러한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반대로 또 대한민국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은 우원식 의장이 가가지고 뭐 푸틴하고 악수하고 시진핑하고 악수하고 같이 뭐 한잔하고 사진 같이 찍히고 이걸 바라지 않을 거예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 괜히 지금 조국 괜히 사면해줬다가 지금 박지원 의원도 조국한테 소탄배실하지 말라 가만히 있어라. 강두구 의원도 가만히 있어라. 곽상원 의원도 가만히 있어라. 지금 민주당 내에서 괜히 조국 풀어줬다가 지지율은 떨어지고 활개치는 모습을 보여지는데 조국이 지금 행보가 마치 차기 대권 후보처럼 하고 있는데 우원식 의장이 해외에 나가가지고 푸틴하고 시진핑하고 같은 사진 찍으면서 또 한다? 또 그러면 대권 후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내 그 민주당 내 원로들이나 이재명 대통령 측에서도 우원식 의장한테 가서 자중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지금 우원식 의장의 지금 방중 일정에 한중 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이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뭐 친중 인사들이 가는 거 예상된 것이지만 국민의힘 의원도 여기에 참여하는 걸로 알려졌어요. 김성원 의원이 참여를 하는 걸로 알려졌는데 이 중국 전승절에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하는 거 이거 불참해야 하는가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가시면 안 됩니다. 예. 지금 의원들 한중 의원연맹에서 잘 알고 있는데 의원들끼리 개별적으로 많은 교류를 해요. 예. 그 제가 국회에서 외통위원장실에서 근무도 한 몇 개월 했었거든요. 예. 그때 보면 뭐 태자당이라 그래서 중국 공산당의 뭐 2세들도 오고 해서 의원들끼리 교류는 합니다. 농업 교류, 뭐 기술 교류에 도움도 주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이 행사는
전승절 행사예요. 전승절 행사. 중국이 본인들과 군사 동맹이나 혹은 본인들이 휘하에 있는 나라들을 불러 모아서 우리가 군사력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이고, 미국과 나토는 여기에 한 명도 가지 않습니다. 서방 유럽국들도 한 명도 가지 않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이 거기에 간다? 그럼 중국에서 어떠한 메시지를 내냐? 야, 한국은 야당도 왔어. 야, 한국은 여야가 다 왔어. 한국은 이제 한반도는 우리 편이야. 라고 외교적 메시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러면 국민의힘의 그 당색 정체성에도 흔들릴 수가 있고, 또 지금 우리 국민의힘 말고 우리 대한민국 국가의 외교적으로도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민주당 뭐 우원식이 가는 거야 뭐 제가 말릴 수가 없지만, 국민의힘 의원분들은 적어도 전승절 행사를 가는 거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가면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상황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2부에 강대우 변호사님 모시고 한일 정상회담을 조금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봤어요. 여기에다가 김정숙의 옷값 의혹 관련해서 감봉권 문제, 중국 전승절 문제까지 살펴봤습니다. 강대규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초저분자 콜라겐으로 피부 속까지 구독, 좋아요. 이준일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네, 반갑습니다. 이준입니다. 예. 네. 자, 일단 뭐 이 문제부터 한번 좀 시작을 해보죠. 미국 도착 당시에 앞서 이제 국무부의 부의전장 이 영접을 했다. 에비게일 존스 국무부 부의전장이 영접을 했다. 의장대 사열도 없었어요. 네. 네. 일단 그 장면 어떻게 해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실무 협의라고 했기 때문에 좀 격이 다르긴 하죠. 국빈 예. 방문이 아니고 실무 이제 협의이기 때문에 조금 격이 다르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한미가 처음 만난 자리 아니겠습니까? 네. 처음 만난 자리고, 더군다나 지금 굉장히 색깔이 다른 정권이 잡았단 말이에요. 지금 트럼프는 전 세계 보수 정권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정권인 거고, 대한민국에서는 그 전에 볼 수 없었던 이제 극좌 성향의 정권이 들어섰는데, 그런 자리에 가면서 서로 존중하는 모습을 좀 속으로는 부글부글 하더라도 겉으로는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번에 의전을 보니까는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좀 푸대접, 홀대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근데 민주당에서는 그러지 않다라고 하면서 뭐 다른 예를 들면서 얘기하고 있지만, 또 그 반대되는 예가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갔을 때는요, 예. 4월달에 쫙 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었고요. 또 블레어 하우스도 해외 정상 지금 저 의장대 사회를 그렇죠, 저 나오네요. 지금. 저 장면이죠. 그래도 문재인 전 대통령 갈 때만 저 정도 대접은 해줬다는 그렇죠. 거죠. 예. 의장대 사회까지도 쭉 받았었고요. 예. 또 블레어 하우스 같은 경우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특이한 이력인데, 네. 모든 해외 정상들은 블레어 하우스에서 2박 3일 정도로 머문다 하더라고요. 근데 최초로 3박 4일 머문 사람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대요. 그 정도로 이제 그 전에는 상당히 이제 정권에 대해서 예우를 해줬었어요. 뭐 다른 성향이 오더라도.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굉장히 뭔가 불편한 기색이 있고, 어지간하면은 좀 의전 같은 걸 좀 축소하거나 또는 이제 생략하려는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블레어 하우스가 무슨 공사 중이라고 했었다 그러는데, 그거는 우리 측의 설명인 거고요. 미국에서는 공식적으로 블레어 하우스가 공사 중이다라는 또 얘기도 안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좀 사실 알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블레어 하우스가 옛날에 굉장히 큰 고저택입니다. 예. 거기 그 방이 한 200개 가까이 돼요. 190 몇 개 방이 있다 그러는데, 그 중에 일부러 공사한 게 상식이겠죠. 전체 200개 방을 동시에 공사한 것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일부를 이제 막아두고 일부를 개방해서 이제 의전할 수 있는데, 그것도 이제 제공을 안 했다는 것은 굉장히 뭔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더군다나 어젯밤에 난리가 났죠. 예.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SNS에다가 이게 숙청이냐 뭐냐라고 하면서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 같이 비즈니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려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환대한다 그러면 그런 메시지가 올라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항에서의 의전이라든가, 또는 블레어 하우스를 이용 못하게 한 거라든가, 또는 이제 회담 직전에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숙청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 펄지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의심과 불신, 이런 것을 드러낸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뒤에 가서 한번 바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자,
폴란드 대통령을 블레어 하우스에 초청을 했다고 합니다. 자, 한번 그 사진 띄워주시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폴란드 대통령을 블레어 하우스에 초대한 것이 보도가 됐어요. 이 폴란드에서 폴란드 매체가 보도를 했고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습니다. 9월 3일에 방미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아니 블레어 하우스가 뭐 그냥 3, 4일 공사하는 거 또 아닐 텐데 지금 9월 3일 정도 미리 사실은 이제 블레어 하우스에 초대를 했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공사를 하고 있다 이게 정말 사실인지 의심스러워요. 공사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는. 예. 우리나라가 더구나 폴란드랑 비교하면 비교 안 되는 국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세계 경제 규모만 해도 세계 10위, 8위를 하고 있는 나라고 군사력은 세계 5위를 하고 있는 나라인데 그런 나라가 폴란드보다 푸대접을 받고 있다. 이거 굉장히 좀 의미심장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더군다나 이제 올해 이제 6월달에 독일 총리가 블레하우스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9월 3일날 폴란드 대통령이 이용한다고 하는데 이런 일정을 보면은 블레하우스가 정상적으로 이제 개방이 가능한데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그걸 내주기 싫어서 아마도 그거를 제공하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추측이 합리적 추측이 가능할 정도다라고 보고요. 지금 이제 묵고 있는 곳이 뭐 윌리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기에 묵게 되면 우리나라 또 예산도 많이 듭니다. 저기가 고급 호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뭐 대통령 그 이제 백악관과 가까운데 잡다 보니까 이제 거길 잡은 것 같은데 사실 블레하우스 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수행단들 숙박비가 전략됩니까? 네. 근데 그런 것도 뭐 2박 3일이면 3박 4일이면 더 금액이 크겠죠. 그런 것도 전혀 이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우리도 다 써야 되니까 그것도 참 씁쓸한 일이다. 그리고 윌리드 호텔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묵었다는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 게 거의 목격담이 있는가 봐요. 네. 미국 현지에 있는 이제 재미 교포라든가 현지들이 인스타그램에 그 사진을 올려가지고 많이 공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블레하우스가 공사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 측의 설명이라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미국의 공식 입장이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근처 호텔에 비싼 숙박비를 주고 머물고 있는 것도 우리나라 예산이 들어가는 안타까운 부분이고 어쨌든 미국 가서도 환대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국격이 그만큼 떨어진 거 아니겠느냐 그런 좀 의심이 들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예. 뒤에서 이제 좀 자세히 정상회담 내용을 다루는 걸로 하고 그 전에 이 문제 한번 먼저 다루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3시간 전에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린 게 있죠. 네. 트루스 소셜에 뿐만 아니라 행정명령 서명식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트루스 소셜에는 숙청이나 혁명이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냐 이런 메시지를 던졌고 그 행정명령 서명식에서는 최근에 며칠 동안의 교유에 대한 매우 잔인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우리 군사 기지에 들어가 정보를 수집했다고 들었다 해서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금 메시지를 던졌어요. 어떤 네. 차원에서 좀 해석하십니까? 이게 처음부터 오산기지에 이제 압수수색 들어갔을 때 네. 이거 미군 자산인데 거기에 우리나라 정부가 특검이 들어가는 게 이거는 외교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얘기가 그때 당시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었습니다. 네. 아마 그게 실시간으로 주한 미 대사에 의해서 미국으로도 보고가 됐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면 확실하게 짚어주는 걸 아마 노리고 있었을 것 같아. 들어오게 되면은 너네 왜 들어왔어? 거기는 우리가 우리 자본과 우리 인력을 통해서 군사 작전을 피고 있는 곳이고 거기는 불가침의 영역이다. 너네가 필요해서 우리가 가 있는데 거기를 너네 마음대로 뒤집는다? 그럼 우리 거기 못 있어. 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줄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왔을 때 이거를 가장 첫 번째 아재로 미국의 어떤 군사 시절에 대한 이제 막무가내식 어떤 그 이제 조사라든가 또는 뒤집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경고를 내는 그런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게 만약 신뢰가 있었다 그러면 이런 질문 하지 않죠. 이런 얘기 하지 않죠. 그러니까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의심스럽기 때문에 혹시나 거기 들어가서 정보를 빼서 중국이나 북한에 넘겼을 가능성 이런 것도 사실은 말을 안 하지만 그 가능성은 CIA나 FBI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 있을 가능성이 저는 99%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딱 정상들끼리 얘기해서는 그 말을 하지 않지만 그 의미를 담고 넌지시 때리는 그런 이제 대화를 아마 트럼프가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자, 정상회담 문제에서 있었던 장면을 바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이야기한 초장이 한미 정상회담 혹시 기자들과 질의응답이라든가 일부 공개된 장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대통령이 초반부터 뭔 얘기를 하냐면 북한 이야기를 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평화의 세기를 열어주기를 바란다.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를 하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를 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에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여러 중동 나라에서 굉장한 평화 역할을 했다 하면서 막 띄웁니다. 초반부터. 그리고 이 북한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나 뭔가 트럼프 월드도 이렇게 지으면 저도 가서 골프를 치겠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띄우던데 그 상황을 어떻게 상황을 보셨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두 가지 이유라고 봅니다. 네. 첫 번째 이제 한미 이제 정상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트럼프의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트럼프가 지난번 1차 이제 집권할 때 보여준 걸 보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패싱해 가지고 김정은과 다이렉트 직거래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네. 갑자기 그 기억나실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었는데 자기가 SNS에다가 올립니다. 김정은 지금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바로 2시간 만인가요? 북한 측에서 화답이 왔어요. 만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전혀 일정이 없던 한국 방문이 있었고 그래서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좀 웃은 모습이 나왔었죠. 자기도 그거 끼려고 했는데 미국 측에서 끼지 마라. 우리 트럼프하고 김정은 둘이 만날 테니까 네. 끼지 마라고 해가지고 판문점 저 뒤에서 혼자 대기하고 있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생각이 나는데 그런 걸 보면은요.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의 주도권을 가진 게 아주 소중한 중요한 가치라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한테 그 힘을 실어주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다이렉트로 만나라. 나는 거기서 중간 다리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일단 트럼프 기분을 맞춰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한 게 아닌가. 굉장히 좀 이렇게 보기에는 막 그냥 아부하는 모습이 그대로 보였어요. 그렇죠. 아부하는 거죠. 약간 굴욕적으로 보였습니다. 마음이 들어야 되니까. 예. 트럼프가 좋아하는 거를 먼저 이제 선수를 쳐가지고 던져주는 이제 그런 모습이 하나 나왔었고요. 또 하나 이제 의미는 뭐냐면 지금 트럼프가 지금 본인도 가지고 있는 게 이겁니다. 옛날에 언론 몇 번 나왔었는데 노벨 평화사에 되게 관심이 많대요. 트럼프 예. 대통령이. 그래서 본인은 이제 북한과의 문제, 북한이 지금 어떤 핵 상태냐면 뉴클리어 스테이트 이러면 핵 보유국이에요. 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냐면 북한에 대해서 뉴클리어 파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핵 보유국 이 말인데 사실상 이제 핵 보유국이다. 그 같은 말인 거죠. 그 말을 트럼프가 했기 때문에 핵 보유 국가인 김정은을 만나서 김정은 이제 국무위원장을 만나가지고 핵에 대한 어떤 그 가동성을 좀 떨어뜨리는 이런 평화 협정만 맺어도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에 한 발 가까워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통해서 노벨 평화상을 얻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고 이재명 대통령은 그걸 이용해서 둘이 만나라라고 하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기분을 맞춰주는 중간다리의 역할을 자임을 하면서 우리나라 좀 잘 좀 봐줘라고 이제 부탁한 거고 거기서 나온 얘기가 이제 주한 미군 이번 일본에서 미국 가는 비행기 안에서 주한 미군에 대해서 유연화는 없다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처음에는 전작권을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 하면서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또 입장을 바꿔서 이재명도 지금 오락가락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예. 오락가락하면서 어쩔 때는 우리 나라 말의 고유의 군사 주권 행사를 강조하다가 또 어떤 때는 미국이 없으면 한반도 안전은 불안하다라고 얘기했다가 오락가락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트럼프 만나는 입장에서는 미국 중심의 주한미군이 주도하는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입장을 결국은 바꾸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자, 이어서 중국 문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이재명이 이제 전용기를 타고 가면서 기내 간담회를 한 적 네, 있지 않습니까? 했죠. 네네. 그때 당시에 중국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중국과 절연할 것이냐, 절연하고 살 수 있느냐, 절연 안 하는 걸 친중이라 한다. 그래서 한미일, 한미 관계도 중요하지만 중국과의 이웃 국가도 여전히 관계가 중요하다. 우리는 그런 입장을 하겠다. 그리고 그런 것을 당당하게 마치 이야기할 것처럼 이야기는 했어요. 그런데 자, 다른 장면 한번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자, 이재명이
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 가서 연설을 했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했어요. 과거에 한국은 안미 경중의 태도를 취한 게 사실이지만 이제 과거 같은 태도를 취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이러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자유진영과 중국 중심의 진영 간의 공급망 재편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미국의 정책이 중국을 견제한 쪽으로 가면서 한국이 과거와 같은 태도를 취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야기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결이. 네네. 자, 국제문제연구소에는 미국의 싱크탱크의 관계자들 또 여러 관련된 트럼프 측의 인사들이 와서 듣고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한 것인지 이야기를 대비하면 다른 얘기인데 뭐 존경한다고 하니까 진짜 존경하지 뭐 이런 겁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일단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과거에 이제 한국은 이제 안미 경주,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얘기인데, 이제는 과거와 같은 태도를 취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자, 그러면 안보도 이제 중국과 이제 서로 논의할 수 있다. 지금 이런 얘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 그런가요? 그렇죠. 그렇게 역으로 하면 그러네요. 역으로 보면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아마 이제 비공개 환담에서 그 얘기 나왔을 것 같은데 이제 대만 해협 문제가 아마 이슈가 됐었을 거예요. 예. 지금 시진핑이 뭐라고 했습니까? 2027년까지 대만을 침공할 준비를 끝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미국의 입장이 뭐냐?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대만 해협에 만약에 침공이 일어나면은 즉각적인 이제 지원이 나오고 대응을 한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한국에 있는 미군들을 이동시켜서 가겠다라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은 미국만 빼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군도 도와줘라고 할 가능성이 높죠. 예. 왜냐? 미국은 1950년 6.25 때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 군인들 생명 부지의 나라의 땅에 자유진영 지키기 위해서 미군들을 보냈는데 그때 사망한 미군이 2만 명이 넘습니다. 네. 우리나라 6.25 전쟁에 왔다가 2만 명 넘는 젊은이가 한국에서 피를 흘리고 사망을 했는데 미국이 필요할 때 한국에 손을 내밀었는데 만약에 한국이 거절했다. 이러면 이제 완전히 한미관계 파탄 나는 거겠죠. 뭔가 한국이 성의를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미국이 없었다, 유엔이 없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김일성에 의해서 적화 통일됐을 거고, 지금 우리나라 어떻게 됐냐? K-팝 이런 거 없습니다. 캐대현, K-팝 데모헌터스 이렇게 우리나라가 세계 문화를 호령하는 이런 부국이 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갚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한국인들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라고 이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물어봤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저는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게 내일쯤 되면은 미국 언론에 대해서 슬슬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중국이 만약에 대만을 침공했을 경우에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겠다고 했느냐, 이런 얘기가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대만 해협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무슨 소리냐, 양쪽이 다 쉐쉐하면 되지, 저쪽도 쉐쉐 이쪽도 쉐쉐, 그리고 미국이 땡큐 하면 되지만 그게 말이 되지 않는 게, 대만 해협으로 지나가는 무역의 선 있잖아요. 무역선. 예. 그게 우리나라 전체 무역량의 42%가 대만 해협을 지나가요. 그러니까 중국과 대만이 전쟁이 나고 거기서 미국이 참전한다라고 하면 대만 해협에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무역 길의 42%가 막힌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게 우리가 왜 무슨 관계냐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식을 트럼프 대통령이 확인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 문제가 나왔던 게 아마 가장 크지 않았을까 싶기 때문에 저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 입장을 그대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저는 그 스탠스 그대로 가지고 있을지 좀 의문이긴 합니다. 예. 자, 주한미군 감축 문제하고 이 국방비 문제는 어떻게 됐는지 이 외부에 나온 것들 잠깐 좀 살펴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해서 주한미군 감축 의사가 단단히는 없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좀 시인한 걸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한미군 감축할 거냐 이렇게 기자들이 묻자, 나는 지금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친구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국에 4만 명 이상의 군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매우 좋은 관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미국이 지금 주한미군 부지 소유권 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이 문제도 그렇고, 또 하나는 이재명이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 가서 연설을 했는데
이때 국방비를 지금 증액할 것이다. 한반도 안보에 뭐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 한반도 안보라고 얘기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이라고는 하진 않고 여전히 한반도 안보라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그걸 전제로 해서 국방비를 증액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 미군 비지 주한미군 기지 소유권 문제나 국방비 증액 문제 이게 비공개 오찬 등에서 상당히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떤 차원에서 해석하십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카드죠. 이미 지금 유럽에서는 국방비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국방비 인상 거부했던 나라에 대해서는 관세 25%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라 입장에서는 국방비 인상을 우리가 먼저 얘기를 하는 게 어차피 트럼프가 얘기할 건데 우리가 먼저 선수를 쳐서 국방비 인상하겠다고 얘기해주고 그게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결국은 미군이 이제 제작한 이제 군수품을 우리가 사겠다 그 얘기거든요. 네. 워낙 뭐 미군이 가지고 있는 군사 첨단 무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뭐 우리가 먼저 선수 쳐가지고 말한 건 잘했다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미군 기지들 아예 소유하겠다 얘기한 것은 그거 같아요. 지난번에 왜 오산 기지에 우리 압수수색 당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를 두 번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예 원천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도록 아예 그 임대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아예 소유를 해버리는 그런 식으로 이제 가서 아예 이제 접근이 안 되도록 막아버리는 그런 생각을 하려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주한미군 기지 부지와 관련된 문제가 제기가 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를 했는데 이 문제가 소유권 문제로 한번 넘어갈지 지금 국방비나 주한미군 분담비 문제가 나서고 있는데 이 부지 소유권으로 이어질지 그 문제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문제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부지 소유권에 아마 그게 예. 있을 것 같아요. 부지 소유가 확정돼 버리면 이게 자기들의 미국의 확실한 영토의 자산이 돼 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좀 추가적인 무기들, 첨단 무기들을 배치할 가능성 이것을 염두에 있는 포석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조금 들기도 합니다. 예. 물론 이건 제 상상력인데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현재 딱히 부지 소유권 문제를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왜 부지 소유권을 얘기했을까? 아마 첨단 무기 배치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한 게 아닌가? 좀 민감한 거. 예를 들면 그러니까 중국이 대중 견제를 위해서 그러니까 중국이 싫어할 만한 거죠. 주한미군은 어차피 예. 역할 재조정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의 군사적인 대응이나 군사 무기 체계나 여러 가지 운용을 이제는 앞서 그런 상황 뭐 한국에서 개입할 상황 일체 원천적으로 차단하면서 네네. 새로운 무기 체계를 주한미군 기지의 소유권까지 포함해서 가질 가능성도 있다. 그렇죠. 예.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볼 수도 있겠군요. 자, 한일 문제도 좀 나왔습니다. 한일 관계 좀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 이야기를 하면서 한일 관계 잘 지내기 어려우냐 이런 물었어요. 그 장면은 어떻게 보셨어요? 좀 트럼프가 좀 이제 미래를 보고 가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과거를 정리하고 과거를 기억하는 건 당연히 중요하죠. 의미 있고 과거를 우리가 반성하고 거기 더 나아가서 서로 뭐 거기에 대한 이게 보상을 해준다든가 또는 거기에 대한 사과를 공식한다든가 하면은 발전적인 미래로 갈 수 있는데 끊임없이 과거 문제를 소환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보면 이제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특히 선거를 앞두고 이제 민주당 정권 같은 경우는 반일 감정을 자극시켜 가지고 그로 장사를 합니다. 속된 말로. 장사하는데 그게 잘 먹혔었어요. 그리고 윤미향 같은 그런 사람들의 어떤 생계 밥벌이 수단으로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반일 이제 정서를 활용하는 수단으로 계속 이제 위안부 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는 미국 측 입장에서 봐도요. 미국도 사실 남의 일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반미 정서가 반미 운동, 반미 구호가 우리 현재 정부에서도 지금 내각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김민서 총리의 친형 누구죠? 김민웅 씨. 네. 김민웅 씨가 지금 미국 가가지고 반미 운동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참 입에 참아 담을 수 없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고 있고 지금 정청래 당 대표가 과거에 어땠습니까? 주한 미 대사관에 가서 방화를 시도해가지고 미수에 그쳐서 지역을 살았었죠. 그리고 지금 이제 노동부 장관은 이제 북한에 가지고 본인이 뭐 참배를 하려고 했었고 미국 물러가라 그런 활동
조카로 활동했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선거 때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일 반미가 민주당에 의해서 선거에 쓰이고 정치에 악용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게 단순히 위안부 문제, 일본과의 한국과의 관계를 얘기한 게 아니라 예. 그런 이슈가 선거에 악용됨으로 미국의 문제를 넌지시 일본을 대입시켜가지고 일본에 비유해가지고 얘기한 거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 이제 그 6.25 때 북한에 의해서 김일성과 소련 탱크에 의해서 적화 통일될 뻔한 것을 미국에서 막혀졌고 그리고 미국의 지원금 때문에 우리나라 다시 그 이제 경제 발전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미 정서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강한 게 우리 대한민국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서 계속 악용되고 있는 친일 감정, 반미 감정 이거를 막 강조한 게 이거를 좀 뛰어넘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거를 얘기한 거다 그래 봅니다. 예. 이재명의 상당히 굴욕적인 장면은 이 장면에서 나타납니다. 지금 한일 관계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한일 관계 좀 잘 지내기 어려우냐 이렇게 하자 이재명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미리 일본과 만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걱정하는 문제를 미리 정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일 협력을 매우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미리 일본과 만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문제를 다 정리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마치 그러면 무슨 상급 관련제 사람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마치 부하 직원이 이 문제 미리 제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다 처리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일 관계는 한일 관계대로 중요하고 한미일 관계는 한미일 협력 관계가 중요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걱정하니까 이 문제를 내가 가서 미리 정리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북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도 상당히 좀 아부성, 좀 굴욕적인 반복적인 몇 번의 이야기를 하더니 한일 관계에서도 굴욕적인 문제 방식으로 되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고 한다 이런 측면도 하나 있고 그렇죠. 그게 가장 크죠. 또 하나는 상당히 한국 외교에 대해서 나름대로 할 얘기는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는 해놓고 그건 전혀. 지지층을 향한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얘기는 국내에 있을 때는 큰 소리 빵빵 칩니다. 네. 하지만 정작 이제 일본 나가거나 또는 미국 나가서 그 나라 정상을 만날 때는 굉장히 굴욕적이고 아첨하고 기분 맞춰주는 말밖에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일본 이시바 총리 만난 것도 그래요. 이시바 총리 만나가지고 네. 성과 내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런 내용이 없잖아요. 껍데기밖에 없는 빈 내용밖에 없어요. 있어요. 뭐죠? 셔틀웨이예요. 셔틀웨이그 하자. 그거 하나 나왔는데 그 단어 하나 건지려고 그렇게 넘어가서 그런 난리를 쳐야 됐는지 공무원들 다 동원해가지고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한일 국교 정상 60주년 기념일인데 네. 거기서 말잔치만 있었고 실질적인 성과가 전혀 없었다. 그리고 반일몰이 선거 때마다 반일몰이 하면서 국가적으로 갈등을 자초했었는데 일본에 가지고 후쿠시마 오염수 그 난리 쳤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직접 얘기했었어요. 네.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하면서 그거를 감싸는 국민의힘은 반일 세력 처단해야 된다 얘기했었고 네.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세슘 우럭이 뭐 세슘에 오염됐기 때문에 일본에서 수입되는 이제 그 수산물 먹지 말자 해가지고 심각한 한일 그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자, 그리고 지소미아도 언급을 안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에 있을 때만 큰 소리 뻥뻥 치고 실제로 정작 만남의 자리가 생기니까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셔틀웨이고 하자라는 빈 껍데기 말잔치만 하고 온 이재명 대통령인데 이번에 가서도 저는 비슷하다. 미국 대통령 만나서도요. 이번에 협상문 안 쓴 거 이게 좀 주목해야 됩니다. 이번에 협상문이 안 나왔어요. 그렇지. 그 문서 협정문이 확정된 협정문은 없었죠. 안 나왔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좋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협상문 안 써도 될 정도 우리는 굉장히 신뢰가 있는 나라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건데 지금 그게 아니라는 것은 너무 뻔하죠. 의전이라든가 블레어 하우스라든가 또 회담 들어가기 전에 했던 무슨 지금 숙청이 일어나고 있느냐 혁명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런 말 한 거 보면 이거 신뢰관계 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이거를 문서로 확정시킬 수 있으면은 합의된 게 하나도 없을 경우에 그렇죠. 합의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저는 두 번째 이유가 크다고 봅니다. 전혀 확정돼서 문서화 시킬 수 있는 내용이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그 합의문을 이뤄내지 못했다. 그래서 그림만 따고 밥만 먹고 빈손으로 돌아오는 빈손 외교가 될 가능성이 저는 90%쯤 넘어 보인다. 그래 봅니다. 예. 자, 지금 다른 관심사는 사실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관세 협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조선 분야에 관한 협력 뭐 이런 문제가 지금 어떻게 될지도 관심사였잖아요. 네네. 오늘 이제 필리조선소에 이재명이 방문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마스카 프로젝트는 상당히 잘 진행되는 것 같고 원전 관련된 얘기는 아직까지는 안 나옵니다. 마스카 프로젝트 잠깐 말씀드리면 마스카 그 이름 어디서 만든 줄 아세요? 마스가 그 말을 마가에서 붙인 거잖아요. 마가에서 S 붙인 그러니까 ship building 붙인 건데 그게 어디서 붙인 거냐면 윤석열 정부 때 붙인 거예요. 아, 그래요? 윤석열 정부에서 마가를 잘 이용해 가지고 미국과 이제 우호적인 협상을 하기 위해서 마스가 미국이 원하는 게 뭘까? 선박, 조선 그리고 군함이다. 그리고 LNG 선이다라는 것을 알고 윤석열 정부에서 S를 집어넣어 가지고 마스가를 만들었어요. 그 단어를 만드는데 지금 가장 재미를 보고 있는 꿀을 빨고 있는 사람이 어디냐? 어이없게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꿀을 빨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정말 황당한 일.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근데 이게 참. 자, 이 네네. 장면 한번 볼까요? 자, 혹시 노트북 연결됩니까? 예. 자, 속보로 나온 것들 중에 이 한국경제가 속보를 냈던 건 아니고 다른 데 속보를 냈는데 지금 그 동일한 내용이니까 한번 좀 발표하겠습니다. 대한항공에서 보잉 항공기 100대를 구입하겠다. 주문 발표를 할 예정이다. 대규모 지금 보잉 항공기 주문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항공에서 이 보잉 항공기 100대 주문은 지금 이재명의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딱 맞춰서 일단 주문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통상과 관련된 일단 선물을 미리 좀 준 것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게 봐야 되죠. 네. 근데 저게 정말 우리 대한항공이 예. 정말 100대가 필요해서 주문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이 자꾸 팔을 비트니까 예. 압박에 시달려서 못 이겨서 주문을 해놓고 5년 동안 이제 100대 주문을 저거 하면요. 예. 저게 금액이 한꺼번에 지급되는 거 아닙니다. 저게 굉장히 저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 나눠주는데 정권 바뀔 때까지 최대한 늑장을 부려가지고 한 10대만 주문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갑자기 대한항공이 저렇게 100달에 되는 것을 주문한 거 보면은 글쎄 지금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다 지금 미국에 붙들려 갔지 않습니까? 네. 삼성, 하나, 뭐 현대자동차 다 붙들려 갔는데 네. 거기서 지금 3,500억 달러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낸 것도 아니잖아요. 네. 지금 기업들 지금 조져가지고 기업들한테 미국에 투자라라고 한 건데 대한항공도 결국은 거기에 걸려들어서 어쩔 수 없이 일단 거기에 호응하는 뭔가를 제스처를 보여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보잉 항공사의 100대 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라는 게 흘러나온 것 같습니다. 예. 한미 정상회담 직전 또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던 현재까지 공개된 주요 내용들을 좀 먼저 다뤄봤습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비공개 회담 오찬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아직 그 언론의 외부에 지금 원전에 대해서는 아마 않아요. 미국에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원전은 지금 미국에 지금 뭐 500개인가? 지금 뭐 만들 계획이 있다 그러는데 앞으로 네. 이제 2050년까지 예, 100기에서 400기까지 늘린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예. 총 500개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원전 이제 설계 기술은 미국이 세계 최고입니다. 원전 자체가 미국에서 탄생했기 때문에. 근데 그 시공 기술은 또 우리나라가 또 세계 최고예요. 중국도 뭐 시공능력이 있지만 지금 적대 국가이기 때문에 거기를 맡길 수 없는 거. 거기 또 안보 문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원격으로 미국에 원전을 지원하는데 중국에서 수가 틀린다고 원격으로 폭파시키거나 뭐 에너지를 다운시키거나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뢰 국가의 한국 기술이 필요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한국과의 원전 협정 가능성. 그래서 조인트 벤처라고 그러죠. 그걸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 그러는데 저게 실제로 성사된다 그러면 정말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여기서 정말 황당한 게 뭐냐?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이 내내 했던 게 뭡니까? 탈원전 아닙니까? 탈원전. 그래서 멀쩡한 원전을 셧다운 시켜가지고 영국에 원래 원전 수출하고 했던 거 20조 원짜리 했었는데 그게 취소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윤석열 정부가 겨우겨우해서 체코에 원전 수출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원전 수출한다고 하고 미국에 가서는 또 국부를 창출해야 되니까 원전 수출에 또 호응하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 이것도 참 국민들한테 웃긴 일이 될 겁니다. 이게 표리부동이죠. 자,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한번 눌러주셨는데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꾹 눌러주십시오. 그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정상회담 관련된 문제는 2부에서 또 양일구 박사하고 좀 추가적인 내용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다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것도 이제 트럼프 정부와 관련된 건데 한국의 좌파 정치인들, 연예인들이 미국 갈 수 있나요? 자, 이 문제 한번 좀 구체적으로 발생한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이민 신청자들의 소셜 미디어를 본격적으로 활용해서 반미 성향 여부를 가리는 전면적인 이념 검증에 나섰다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서명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른바 반미 이념, 반미주의자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차단하겠다. 뭐 비자 영주권, 시민권 이런 데에서 각종 이민 혜택 심사에 반영하겠다. 지금 이런 소식들이 지금 어제 다시 또 알려졌어요. 이 상황 일단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지금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서 상당히 이제 예고가 됐던 건데 트럼프는 이제 퍼스트 아메리카 미국 우선주의 정책 아니겠습니까? 미국에 반대하는 사람이 미국에 들어와서 돈을 벌고 미국에 있는 첨단 기술을 배워가고 미국에 있는 어떤 우수한 이제 분야의 어떤 그 학위를 따가고 이런 것들이 의아하죠. 왜 우리가 그래야 되냐? 우리 미국 싫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윤미향 같은 경우를 보고 얘기한 겁니다. 반미 운동을 하면서 미국에 유학 오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위치가 올라가고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면은 한국에 돌아가서 그 높은 지위를 활용해서 더 큰 반미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한번 걸을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요즘 다 SNS로 자기 성향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SNS를 통해 가지고 정치적 성향 같은 것을 분석해서 요즘에 투표, 선거 이런 거 컨설팅 해주는 업체가 있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많이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소셜 미디어에 나왔던 내용들을 싹 스크린 해가지고 엄청 슈퍼컴퓨터가 지금 미국은 엄청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가 미국인데 그 슈퍼컴퓨터를 활용하면요 그 특정인의 아이디와 그 사람의 SNS가 어딘가를 알면은 순식간에 그 사람의 성향 파악이 됩니다. 그동안 해왔던 단어라든가 또는 어느 특정 시기에 했던 활동이라든가 또는 그 사람 자주 올리는 사진이라든가 예를 들면 촛불 시위하는 사진 나와 있다. 현수막 반미 구호가 적혀있는 현수막 자주 들고 있는 사진이 자주 올라왔다든가 이러면은 금방 알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미국에 대한 어떤 반미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활동해서 여기서 배를 불리거나 미국의 어떤 세금 혜택을 받거나 돌아가서 자국에 돌아가서 높은 지위를 얻어서 반미 활동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그론적인 조치로 한국이나 포함해서 전 세계에 있는 소셜 미디어를 검색해 가지고 반미 성향이 있으면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에 고든창 변호사라든가 칼라 샌즈 전 덴마크 대사가 공개적인 글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친 트럼프 인사들 몇 명이 뭐 마가 진영 인사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중에 이제 칼라 샌즈 전 덴마크 대사는 정청래를 향해서 직접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네네. 과거에 미 대사관저 당시에 난입을 해서 뭐 사제폭탄 쓴 그런 극좌파 반미주의자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미국에 들어오지도 못했다.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제 못 들어왔다 이런 취지로 글을 올린 바 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상황이면 최근에도 한국 연예인들 중에 일부 미국에 못 들어간 사람이 좀 있다고 알려지고 있잖아요. 연예 이제 공연이 예정돼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같이 미국 이걸 강화하면 특히 한국 연예인들, 정치권들 이제 미국에 못 들어갈 사람 많이 발생하는 겁니까? 그렇죠. 트럼프가 정부 들어서 더 많이 발생하겠죠. 트럼프 정부가 아니었던 시기에 임종석 전 의원도 2000년대 미국 방문을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방금 말씀하신 정청래 의원도 2013년인가요? 그때 외교통상위원회 위원회였었는데 국정감사 때 구미 지역을 방문하게 예정돼 있었거든요. 미국에서 비자 발급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유럽으로 가게 됐는데 2013년에만 해도 그때 오바마였어요. 그러니까 오바마 정부도 정청래 같은 사람은 방미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더하죠. 더 확실하게 아마 미국 반미 운동한 사람들에서
기획을 정확하게 하고 가르마를 확실하게 타는 행보를 보일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금 K-팝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데 K-팝뿐만 아니라 K-드라마 관련돼서 반미 성향이 있는 배우라든가 가수 이런 분들이 미국 들어가는 게 아마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그렇게 봅니다. 예. 자, 미국에서 현재 이민 문제, 이민 관련된 심사에 있어서 반미 성향 여부를 가리는 이런 소셜 미디어의 검증 작업에 실제 들어갔다. 그 소식을 어제 들어와서 좀 잠깐 살펴봤고요. 자, 마지막 주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국 문제 잠깐 이야기는 좀 하고 가야 되겠네요. 네네. 좀 시간이 없어도 이 조국 문제. 최근에 지금 뭐 발언 자체나 행적 자체에 대해서 여야 모두가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 특히 2030 남성 관련해서 뭐 70대와 비슷한 성향을 보이고 있다, 극우화 성향을 보이고 있다, 뭐 이렇게 발언해서 지금 논란입니다. 네. 네. 이거 지금 굉장히 황당한 얘기예요. 지금 본인이 지금 청년들 또 한 번 조롱하고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하는데, 네. 우리나라 입시 이제 공정을 가장 먼저 나서서 파괴한 사람이 누굽니까? 청년들 배신한 사람은 조국 전 대표죠. 근데 청년들에게 사과하기는커녕 계속 사과한다고 한들 청년이 바뀌느냐면서 더 이상 사과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서 청년들한테 화살 돌려요. 청년들이 국어화됐기 때문에 자기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프레임을 짠 거예요. 좀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자, 그리고 뭐라 얘기하면 국민의힘에 대해서 암덩어리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참 누워서 침 뱉기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41% 국민들, 그 국민들 지금 목소리를 누가 대변하고 있죠? 국민의힘에서 대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을 암덩어리라고 비유를 하면요, 41%의 국민을 암덩어리라고 지금 본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조국 전 대표 뭐 하고 있습니까? 전국을 돌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자 믿어달라, 우리가 큰일 가겠다. 그러면 자기 말대로라면요, 암덩어리를 상대로 해가지고 지지 호소운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무슨 이율배반적인 일입니까? 그러면 자기는 무슨 암의 숙주라고 되는 겁니까? 이거는 굉장히 말이 되지 않는 이율배반적이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탓을, 그러니까 자기를 용서하지 않는 청년들이 극우이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스스로 청년들에게 나 돌멩이 던지세요, 나는 교화가 안 되는 인간입니다 라고 선전한 거 다를 바가 없다 생각합니다. 스스로 나는 교화가 되는 인물이 아니다. 그런데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는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교도소도 갔다 오고 당시에 입시비리 문제에서 가장 상처받은 또 세대로 하면 2030 세대들이고 보니까 좀 더 성찰하는 자세로 임하는 게 좋고, 더군다나 정치를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하면 그런 정치인, 예비 정치인의 경우에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하는 모습일 텐데, 오히려 이 2030 남성들을 향해서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혐오하고 뭐 극단적으로 정치 편향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저는 그 의도가 조금 의심스럽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버리는 카드로 이제 쓰는 것 같아요. 버리는 그래요? 카드. 예전에 그러면 세대별 갈라치기 비슷한 겁니까? 갈라치기를 하면은 그 네. 20대 지금 보면 2030 남성이라 딱 특정을 시켜요. 예. 그러니까 2030 남성을 빼면 2030 여성은 남아있죠. 그리고 나머지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2030 여성과 나머지 세대는 전부 다 내가 안고 가겠다. 갈라치기를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전선을 선명하게 삼으면은 자기들 이제 지지 세력을 결집하기가 수월하긴 합니다. 근데 그 방법을 쓰기 위해서 2030을, 그러니까 자기를 용서하지 않는 어쨌든 2030을 버려버리는, 그리고 2030에 대해서 극우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저 세대는 이제 포기 해버리는 그런 전략을 쓰는 거죠. 네. 자, 마지막 질문 좀 드릴게요. 조국이 사면 복권되기 전의 상황을 보면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이제 사면을 상당히 강하게 주장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강덕구 의원도 그런 인물 중에 하나인데, 강덕구, 전현희, 박지원 여러 민주당 의원들이 조국의 지금 행보를 지금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상황이 계속 지속되자 조국혁신당이 공개적으로 집단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8개월간 감옥에서 강제로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보낸 조국에게 자숙과 성찰을 압박하는 것은 서글픈 일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했어요. 여기에다 조국혁신당의 황현선 사무총장, 정춘생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조국을 옹호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을 공격하는 양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자,
조국혁신당도 이제 그러면 우리도 민주당에 좀 맞설 건 맞서겠다 뭐 이렇게 행동에 나선 것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면요, 그 네. 파이는 민주당에서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호남과 수도권에서 이제 지방 뭐 선거에서 이제 의원들이라든가 지방의회죠, 지방의회 의원들이라든가 또는 단체장들을 많이 선출해야 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과 결을 다르게 할 수밖에 없죠. 민주당과 결이 비슷하거나 또는 차이가 없다 그러면은 굳이 국민의 입장, 그 유권자 입장에서는 조국 혁신당 찍을 필요가 없는 거죠. 집권당인 민주당을 찍어주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결을 달리하는 그런 행보를 보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조국 혁신당에서 그럼 이참에 민주당하고 확실히 선을 끊자라고 했을 거고요. 또 조국 전 대표의 입장도 이것을 생각할 거예요. 왜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대표를 풀어준 이유가 뭐냐? 정청래를 견제하는 용도로 풀어준 거예요. 네. 그 조국 전 대표 이걸 모르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조국 전 대표가 만약에 내년에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지 않습니까? 본인은 그러면 대선 주자로 분류될 수 있다는 그런 또 희망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망상이라고 보는데 본인이 희망을 가질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참에 좋다. 정청래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하게 되면은 전당대회 한 번 더 열어가지고 총선에서 공천권 행사에서 확실한 대권 주자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조국 전 대표가 알고 그 마음을 읽고 좋다. 그럼 내가 정청래가 가져갈 승리에서 상당한 부분을 내 승리로 가져가겠다. 그러면 나도 도움이 되고 이재명 대통령도 도움이 될 거다라는 그런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정청래를 맡기를 원하니까. 예. 그래서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1타 2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한미 정상회담 긴급하게 새벽에 진행된 상황, 뭐 외신 보도와 관련해서도 추가적으로 저희가 살펴볼 텐데 이후에 이제 내용을 좀 향후에 확인된다 할 텐데 일단 여러 보도들 알려지는 확인걸 우선 좀 긴급하게 이준호 대변인과 살펴봤습니다. 자, 한미 정상회담 관련된 긴급 의제 여러 내용들 잘 좀 분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준호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초저분자 콜라겐으로 피부 속까지 촘촘하게 관리하세요. 하루 두 알로 피부 보습, 탄력 개선, 체내 흡수에 용이한 저분자 PC 콜라겐, 부원료 또한 탄탄하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3,000원, 3개월분 3박스에 30,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순간 풍성하게 광동 효모 비오틴 하루 한 번으로 가득 채우는 에너지 600mg 맥주 효모 함유 목 넘김 좋은 알약 타입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5,000원 3개월분 3박스에 35,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